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두 분의 어르신이 계세요. 나이도 비슷하고 건강 상태도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웃들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명절이면 이웃집에서 떡도 돌려주고 동네 모임에 가면 그분 옆자리는 늘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분은 어떨까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슬쩍 고개만 숙이고 지나가고 명절에도 조용합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태반이에요. 두 분 다 착한 분이세요. 나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혹시 돈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학력 차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외모 차이.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관찰한 바로는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의 차이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곱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말,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듣고 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인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주변에 사람을 모이게 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서 사람을 떠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맨 끝에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한 문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임에 가시면 이런 분 만나본 적 있으시죠?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여시는데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내가 70년대에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말이야. 처음에는 아, 그러셨구나 하고 들어드립니다. 두 번째도 그래요. 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죠.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듣는 사람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이 살짝 풀리기 시작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가 느려지고 슬슬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또 시작이다. 이 얘기 벌써 세 번째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분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한때 과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는 내가 빛나던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던 기억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생했던 시절. 그게 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에요.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어요. 오늘의 고민이 있고 내일의 걱정이 있는데 내가 계속 과거 이야기만 하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이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가 있다고 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과거 경험담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횟수가 평균 2~3번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공감이 아니라 인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그러셨구나, 진심 어린 공감이지만 반복되면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공감에서 인내로 바뀌는 순간 관계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일부러 찾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순간에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손자, 손녀가 놀러 왔을 때 보통은 이렇게 말하기 쉽죠. 할아버지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할아버지 대단하셨네요.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끝입니다. 대화가 거기서 막혀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학교에서 제일 재미있는 수업이 뭐야? 아니면 요즘 친구들이랑 뭐하고 노니 할아버지도 궁금하네.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의 눈이 반짝거립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니까요. 그 순간 아이에게 할아버지는 잔소리하는 어른이 아니라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다정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손자, 손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었어. 대신 자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뭐 재밌는 일 없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고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내면 됩니다. 이러면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내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꺼내면 같은 과거 이야기라도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하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최근 일주일 동안 나는 과거 이야기를 몇 번이나 꺼냈을까? 3번 이하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의 매일 과거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셨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박물관에 소중한 물건을 전시하는 것과 같아요. 가끔 꺼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감탄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같은 전시물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죠. 과거는 박물관에 잘 모셔두고 현재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어른의 첫 번째 말 습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거 이야기보다 사실 더 사람을 밀어내는 말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계시는 건데 본인은 전혀 인식을 못해요.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2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 상사가 너무 안 맞아서 이직을 할까 고민 중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이 되죠. 당연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야, 이직이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냥 참고 다녀. 어딜 가든 힘든 건 마찬가지야. 내가 다 해봤는데 직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어떠세요? 혹시 이 말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런 말 많이 했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쁜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자녀의 마음입니다. 자녀는 지금 뭘 원했을까요? 정답을 원한 게 아닙니다. 해결책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이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조언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요청하지 않은 조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그것도 판단을 못하니 내가 더 잘 알아. 내 말대로 해. 물론 실제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죠. 하지만 듣는 사람의 귀에는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무슨 뜻으로 말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인데 자녀에게 조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딸이 이직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그 회사가 뭐가 좋다고 거기를 가니 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딸은 그날 전화를 끊고 3개월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개월이요.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됐겠죠. 나는 너를 위해서 한 말인데 왜 화를 내는 거야?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문제를 아버지가 한마디로 무시한 것처럼 느낀 겁니다. 반대의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그렇게 고민이 많았구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보네. 이 한마디 들으시고 어떠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 말 안에는 너의 감정을 인정한다. 너의 고민을 존중한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딸이 어떻게 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이것 좀 같이 생각해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같은 부모의 마음인데 전달 방식 하나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조언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조언은 하셔야 합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조언의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가 조언의 타이밍입니다. 그 전까지는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런 말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속에 담긴 메시지는 엄청납니다.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네 이야기를 듣고 있어. 네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실천 방법을 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3초 침묵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말을 마치면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나, 둘, 셋 세어보세요. 그 3초 동안 내 머릿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말은 대부분 조언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 그 첫 번째 충동을 3초 동안 참으시면 두 번째로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공감입니다. 그게 힘들었겠다. 그 두 번째 말을 하시면 됩니다. 3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관계를 바꾸는 마법의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나도 자녀한테 그런 말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 알았으면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게 어른의 멋이에요. 실수를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 이야기를 줄이고 경청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다 된 걸까요? 아직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습관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이유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래분들끼리 모이면 대화 주제가 대략 정해져 있죠. 건강 이야기, 날씨 이야기, 자녀 이야기, 그리고 한 가지 더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불평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요즘 물가가 이게 뭐야. 세상이 갈수록 험해져. 젊은 것들이 예의가 없어. 병원은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건지. 어떠세요? 한두 개쯤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니까 아프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세상이 변하니까 불만이 쌓이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불합리한 일에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해요. 문제는 불평이 대화의 전부가 될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아이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쑤시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약값이 얼마이고 세상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걱정해줍니다. 아이고 어디가 아프세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분과 만나면 기운이 빠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닌데 굳이 먼저 찾지는 않게 되는 거죠. 병원 대기실에서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옆자리에 앉은 분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나는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도 못 올라가.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약이 한 줌이야. 잠도 못 자. 밤에 3번은 깨. 이렇게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시면 듣는 사람은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솔직히 좀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 대기실에서 이런 분도 계세요. 아이고 오늘도 병원 왔네. 그래도 내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한 거지. 날씨도 좋고. 이 한마디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같은 상황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분 옆에 앉으면 오히려 내가 기운을 얻는 느낌이 들어요. 아, 맞아.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과학적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뇌 속에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감사를 표현할 때라고 합니다. 남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 신기하게도 내 뇌에서 기분 좋은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말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을 밥상에 비유해 볼게요. 불평은 상한 반찬과 같아요. 하나쯤은 괜찮지만 반찬 전부가 상해 있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죠. 반면에 감사의 표현은 갓 지은 따끈한 밥 같은 겁니다. 반찬이 좀 부실해도 따끈한 밥 한 그릇이면 식사가 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만 가득한 대화는 상한 반찬뿐인 밥상이고 중간중간 감사의 말이 섞인 대화는 따끈한 밥이 있는 밥상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식사를 차려주는 배우자에게. 많은 분들이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밥을 차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반찬이 맛있네. 고마워. 이 한마디에 배우자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둘째 자녀에게 전화할 때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셋째, 이웃이나 지인에게 지난번에 챙겨줘서 고마웠어.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감사와 함께 꼭 쌍둥이처럼 같이 다녀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안하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안하다는 말이 어려워지는 분이 많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나이에 고개를 숙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것이에요. 배우자에게 어제 내가 좀 심하게 말했지 미안해. 자녀에게 그때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의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 두 마디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제안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만 해보세요. 하루에 고맙다를 3번 미안하다를 한번 의식적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3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말 습관, 조언보다 경청을 먼저 하는 말 습관, 불평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말 습관. 이 3가지가 말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그릇을 바꿔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음식이라도 담는 그릇에 따라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얀 접시에 예쁘게 담긴 나물 반찬과 플라스틱 용기에 대충 담긴 나물 반찬, 맛은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먹는 사람의 기분은 다릅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더라도 그릇이 달라지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져요. 그릇이 뭐냐고요? 바로 말투입니다. 속도 높낮이, 그리고 문장 끝을 어떻게 맺느냐. 이 3가지가 말의 그릇입니다. 먼저 속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 말이 빨라지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상대방이 듣지 않을까봐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천천히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대사를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배우가 빨리 말하던가요? 아닙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죠. 그래서 그 말이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이 내 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높낮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톤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졸립니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목소리를 살짝 낮추고 좀 더 천천히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부분이 중요한가 보다 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끝맺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밥 먹었어? 이렇게 퉁명스럽게 끝나는 것과 밥은 먹었니?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 똑같이 밥을 먹었냐는 질문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문장 끝을 살짝 올리면서 부드럽게 마무리하면 같은 말도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큰 효과가 있어요. 야, 거기 이렇게 부르는 것과 영수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불릴 때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손자, 손녀에게도 야, 이리 와 대신 이름을 불러서 민준아 할머니 옆에 와 볼래?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반응이 달라져요. 웃음 섞인 한마디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쉬워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편한 표정인데 상대방 눈에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살짝 미소를 띠고 말해보세요. 입꼬리를 올리고 말하면 목소리 톤이 자동으로 밝아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미소와 함께 나오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의 그릇을 바꾸는 3가지. 첫째, 천천히 말하기. 둘째, 중요한 부분은 목소리를 낮추기. 셋째, 문장 끝을 부드럽게 마무리하기. 여기에 이름 불러주기와
미소 더하기까지.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말은 한층 품격이 올라갑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게 오늘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뭐냐 하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후회하는 말 중에 열의 9은 하지 않았어야 할 말입니다.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이런 후회 있으시잖아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이 경험이 쌓이면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품격은 말을 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여기서 하지 않는 말이 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남의 자녀와 비교하는 말입니다. 동창 모임에 갔을 때 누구네 아들은 어디 다니고 누구네 딸은 뭘 하고 이런 이야기가 돌잖아요. 이때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녀 자랑을 보태기도 하고 반대로 남의 자녀와 비교하며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각자 다 잘하고 있지 뭐 이 한마디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모두가 그분을 편하게 느낍니다. 그분 앞에서는 내 이야기를 해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둘째, 뒷담화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임에서 누군가가 자리를 뜨면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기 쉽잖아요. 그거 아세요? 사실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는 것. 이것도 품격입니다. 뒷담화에 참여하면 그 순간은 재미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나도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겠구나.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뒷담화가 시작될 때 슬며시 화제를 돌리거나 그래도 그분이 이런 좋은 점이 있잖아.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분은 다른 사람의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셋째 한탄입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세상이 나를 몰라줘. 내 팔자가 그래. 이런 한탄을 반복하면 듣는 사람도 무거워지고 나 자신도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물론 힘든 순간에 한탄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말을 정리하면 비교하지 않기, 뒷담화하지 않기, 한탄을 반복하지 않기,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의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몸의 다이어트가 불필요한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라면 말의 다이어트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에요. 하루 중에 내가 한 말을 저녁에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불필요한 말을 몇 마디나 했을까? 그 중에 3마디만 줄여보세요. 그게 말의 다이어트입니다. 침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의 침묵은 여백입니다. 그림에서 여백이 있어야 그림이 아름다운 것처럼 대화에서도 침묵의 여백이 있어야 말에 무게가 생깁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적게 하지만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 어른의 품격은 말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적게 해서 생깁니다. 할 수 있는 말을 참을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침묵의 품격입니다. 자, 오늘 참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5가지였습니다. 첫째, 과거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말 습관. 내가 젊었을 때 대신 너 요즘 어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둘째, 조언보다 경청을 먼저 하는 말 습관. 요청받지 않은 조언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한마디로 공감해 주는 것. 셋째, 불평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말 습관. 아이고, 아파 대신 그래도 감사하지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 넷째, 말의 그릇을 바꾸는 습관. 천천히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며 미소와 함께 말하는 것. 다섯째, 하지 않는 말의 품격. 비교, 뒷담화, 한탄을 줄이고 침묵의 여백을 갖는 것. 이 5가지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의식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끄시고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배우자에게 오늘도 고마워 한마디. 자녀에게 전화해서 네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한마디. 이웃에게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한마디.
그 한마디가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 저분은 참 품격이 있어. 그것이 곱게 늙는 법입니다. 품격은 입술에서 시작되고 사랑은 말 한마디에서 자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관계 정리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좋은 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부끄럽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365일 동안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팸 전화 말고 저를 찾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1년입니다. 365일.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겠어요? 회사 다닐 때는 하루에 전화를 20통, 30통씩 받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팀장님,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회의 시간 변경됐습니다. 팀장님 거래처에서 연락 왔습니다. 하루 종일 팀장님 하면서 저를 찾았어요.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전화가 오고 퇴근 후에도 전화가 오고 좀 쉬고 싶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이 왔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조용한 하루를 꿈꿨는데 그 조용함이 365일이나 계속되면 그건 평화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매일 밤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퇴직하고 정확히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64살 남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반 넘게 빠져 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고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있는 남자. 그 남자를 보면서 저는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 어둠에서 빠져나왔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 과정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지금 퇴직 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갈 곳이 없어서 하루가 길게 느껴지시는 분, 예전에는 나를 찾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 같은 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회사에 출근한 날이요. 2024년이 월 28일, 제 인생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33년, 12,000일 넘게 다녔던 회사에 마지막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복을 입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요.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고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이 양복을 입는 게 오늘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넥타이 매듭이 한 번에 안 잡혀서 3번이나 다시 맸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든든하게 먹어요. 미역국에 계란말이, 김치밥,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밥상인데 아내가 유독 정성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 국물이 진하더라고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다녀올게 라고 할까? 근데 이제 다녀올 곳이 없어지는 건데.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정문을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평소와 같은 인사. 하지만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다들 저를 힐끗힐끗 보면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간단한 퇴직 행사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이고 부장님이 인사말을 하셨어요. 박 팀장은 33년 동안
우리 회사의 기둥이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 꽃다발을 건네줬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받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연락하면서 지내자. 직원들이 또 박수를 치고 여기저기서 팀장님 연락할게요. 밥 한번 먹어요. 건강하세요.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33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당연히 연락하면서 지내겠지. 퇴직하면 시간도 많으니까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제 책상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모니터, 키보드, 전화기, 연필꽂이. 33년 동안 매일 앉았던 자리.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앉겠지. 그 사람은 내가 여기 앉았었다는 걸 알까? 아마 모르겠죠. 모니터 뒤에 붙여놨던 가족 사진을 떼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회사 정문을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이 서 있었어요. 똑같이. 제가 없어도 그 건물은 내일도 모레도 그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안에서는 내일도 회의가 열리고 전화가 울리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겠죠. 저 없이. 그 사실이 머리로는 당연한 건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오후 6시였습니다. 아내가 맞아줬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저는 꽃다발을 식탁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꽃다발을 꽃병에 꽂으면서 말했어요. 예쁘다. 누가 줬어? 후배들이. 고맙네. 좋은 사람들이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내일 아침에 뭘 해야 하지? 알람을 맞춰야 하나? 아니, 이제 알람은 필요 없지. 그런데 알람 없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지? 33년 동안 매일 오전 6시에 알람이 울렸거든요. 그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는데 그게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떠졌습니다. 오전 7시 반이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반이나 늦게 일어난 거예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이 시간이면 이미 지하철 안이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을 시간인데 지금은 이불 속에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아내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시장 갔다 올게요. 냉장고에 아침 있어요. 혼자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경제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뉴스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회사 다닐 때는 경제 뉴스를 챙겨봐야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환율 수출 동향, 전부 업무에 필요한 정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TV를 껐어요. 밥을 먹고 나니 오전 8시 반이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됐는데 할 일이 없었어요.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마치 시험이 끝난 학생 같다고 할까요? 아닌데 시험이 끝나면 해방감이 있잖아요. 이건 해방감이 아니었어요. 공허함이었습니다. 텅 빈 느낌. 양복 대신 추리닝을 입었습니다. 33년 만에 평일 아침에 추리닝을 입은 거예요. 거울 앞에 섰는데 낯설었습니다. 양복 입은 팀장님은 어디 가고 추리닝 입은 아저씨가 서 있더라고요.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첫째 날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됐으니까요. 둘째 날도 비슷했어요. 셋째 날, 넷째 날. 일주일이 지나니까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요. 회사 다닐 때는 하루가 짧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점심이고 점심 먹고 돌아서면 벌써 퇴근 시간이었어요.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24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시계를 봅니다. 오전 10시. 아직 10시밖에 안 됐어? 1시간 뒤에 또 봅니다. 11시. 겨우 1시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루가 이렇게 길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첫 한 달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연락할 거라는 기대요. 퇴직할 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팀장님, 연락할게요. 밥 먹어요. 술 한잔해요. 그 말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첫 주에 후배 한 명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팀장님 잘 쉬고 계세요? 저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잘 있어.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네, 꼭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그 뒤로 구체적인 약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에 동기 하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준호야, 퇴직하고 뭐해? 아직 별거 없어. 쉬고 있어. 그래, 푹 쉬어. 나중에 한번 보자. 그래, 보자. 이것도 그게 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카톡 단체방에는 가끔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회사 소식들. 누가 승진했다. 어디서 회식했다. 신제품 나왔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축하한다 하면 될 텐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나는 이미 그 세계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2달째 제가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후배한테 전화했어요. 현우야, 나 팀장이야. 이번 주에 밥 한번 먹을까? 팀장님,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 주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다음 주가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째 동기한테 전화했어요. 영철아, 우리 오랜만에 한잔 할까? 준호야, 미안,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 좀 지나면 내가 연락할게. 그 좀 지나면 이 언제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넉 달째. 이제는 먼저 전화하는 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거절당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요. 바빠서요. 다음에요. 이 말이 반복될수록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만나야 하나?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밥 한번 먹자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5달째부터는 전화기를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졌어요. 하루에 울리는 전화라고는 스팸 전화뿐이었습니다. 고객님 대출 상품 안내드립니다. 보험 만기 안내입니다. 이런 전화만 오니까 전화벨이 울려도 반갑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퇴직하고 나서야 제대로 알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이게 없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그 연결이 자동으로 유지됐어요. 매일 출근하면 동료가 있고 할 일이 있고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퇴직하면 그 연결이 하루아침에 끊어집니다. 서서히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칼로 자르듯 끊어져요. 어제까지 20통씩 오던 전화가 오늘부터 0통이 됩니다. 6달째 저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만날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고 리모컨을 들고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다가 재미없으면 끄고 또 켜고 이걸 반복했어요.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밖에 좀 나가봐요. 산책이라도 해요. 저는 귀찮았어요. 뭐하러 나가봐야 할 것도 없는데.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한숨 소리에 저도 화가 났어요. 한숨은 왜 쉬어? 내가 뭘 어쨌다고? 이유 없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했지만 그때는 제어가 안 됐어요. 속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는데 그걸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퍼붓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조용히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를 봤습니다.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도 제대로 안 보이면서 그냥 불빛을 쳐다봤어요.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면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전화가 와도 3분을 못 넘겼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잘 있다. 식사는 하고 계시죠? 당연하지. 그럼 저 바빠서 끊을게요. 건강하세요. 뚜뚜뚜. 3분. 내 아들과의 대화가 3분이라니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도 회사 다닐 때 부모님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에만 잠깐 들르고 그때
부모님이 이런 심정이셨구나.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7달째, 저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하루에 입 밖으로 내는 말이 10마디가 채 안 됐어요. 아내한테 밥 먹자, 잘게, 이 정도. 밖에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은, 이 말할 일이 없었고, 집 안에서는 아내 말고는 대화 상대가 없었으니까요. 말을 안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받으려고 하면 1000마디가 안 나와요. 목이 잠긴 것처럼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고,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말하는 기능이 퇴화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도 줄어들었어요. 말을 안 하니까 생각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뭘 봐도 감흥이 없고, 뭘 들어도 반응이 없고, 감정이 무뎌지는 느낌이었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8개월째가 되었을 때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카톡 단체방에 사진이 올라왔어요. 회사 야유회 사진이었습니다. 봄에 벚꽃 구경 가서 바비큐 하는 사진. 다들 웃고 있었어요. 제가 같이 일하던 직원들, 후배들, 동기들 고기 굽고 맥주 마시고 깔깔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에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체 사진이었는데 맨 앞줄에 새로운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제 후임이에요. 제가 쓰던 책상에 앉고 제가 하던 업무를 하고 제가 이끌던 팀을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리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봤을 때 느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분노? 서운함? 아니었어요. 공허함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미 잊힌 사람이구나. 저 자리에 내가 없어도 회사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33년 동안 바친 그 시간과 노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거실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물었어요.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아내한테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하고 나왔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바닥에 떨어지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걷고 있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33년 동안 뭘 한 거지? 회사에 33년을 바쳤어. 젊음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가족과의 시간을 바쳤어. 그 대가가 뭐지? 퇴직금? 그건 받았어. 연금? 그것도 나오고 있어. 하지만 사람은, 관계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 회사에서 나를 찾던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한 게 아니었구나. 내 직함을 필요로 한 거였구나. 팀장님이라는 직함이 사라지니까 나도 사라진 거야. 그 생각이 드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별을 보면서 감상에 젖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빈 하늘이었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2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늦었는데.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에 갈게. 전화를 끊고 천천히 걸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줬어요. 저는 그 물을 받아서 마셨습니다. 목이 마른 줄도 몰랐는데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요즘 많이 힘들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요. 64살 먹은 남자가 아내 앞에서 울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내가 한마디 더 했어요. 괜찮아.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소리내서 운 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37년을 함께 산 사람의 손. 이 사람은 나를 팀장님이 아니라 준호로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직함이 아니라 나 자체를 보는 사람. 그 사실이 그날 밤 저를 겨우 붙잡아 줬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한 가지를 더 말해줬어요.
당신 주민센터에 봉사활동 모집 안내문이 붙어있던데 봤어? 봉사활동? 응. 독거노인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거래. 주 3회 오전에 2시간 정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관심 없어. 그냥 한번 가봐.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솔직히 봉사활동이라는 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나도 힘든데 남을 도울 여유가 어디 있어. 하지만 아내의 말이 맞긴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지는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가보기로 했습니다. 뭐 안 맞으면 안 가면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가보자. 9달째 되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갔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봉사 담당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준호 씨 맞으시죠?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직원이 박준호 씨라고 불렀어요. 팀장님도 아니고 어르신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 이상하게 그게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러준 거였거든요. 봉사활동 내용은 간단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든 도시락을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하는 거였습니다. 한 번에 서너 집을 돌면서 도시락을 전해주고 안부를 묻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복지관에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첫날 도시락 가방을 메고 나섰습니다. 같이 봉사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순자 선생님이라고 저보다 2살 위인 66살 여성분이셨습니다. 퇴직한 간호사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도시락 드리고 인사하면 돼요. 첫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3층이었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83살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시고 돋보기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얼굴에 환하게 웃음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어서 들어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방 한 칸에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 작은 TV 하나, 이불 하나, 옷 몇 벌이 걸려 있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거였어요. 자녀가 있냐고 여쭤보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부산에 산다고 하셨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온다고요. 도시락을 식탁에 올려놓으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와주니까 너무 좋다. 젊은 사람이라니. 저는 64살인데요. 그런데 83살 할머니한테는 제가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웃기면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가늘고 마른 손. 그 손이 제 손을 꼭 쥐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너 올 때가 제일 좋아. 나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라고 할까요? 제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 할머니는 나보다 훨씬 오래 혼자 지내셨구나. 나는 8개월 혼자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이분은 몇 년째 이렇게 혼자 계시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웃으시잖아. 도시락 하나에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잖아. 내가 뭘 그렇게 힘들어 했지. 부끄러웠습니다. 첫날은 내 집을 돌았습니다. 83살 할머니 78살 할아버지 75살 할머니 81살 할아버지 전부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고맙다, 와줘서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몸은 좀 피곤한데 마음은 가벼웠어요. 이게 뭐지? 8개월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뭐라고 해야 할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회사에서는 실적으로 인정받았어요. 매출 올리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프로젝트 성공하면 팀장님 덕분입니다. 그건 내가 한 일에 대한 인정이었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정은 아니었어요. 내가 실적을 못 올리면 그 인정은 바로 사라질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고맙다고 한 건 달랐어요. 제가 특별히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도시락을 들고 찾아간 것뿐이에요. 그것만으로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건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회사에서는 팀장이라서 필요한 사람이었고 여기서는 사람이라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환영받는 느낌. 그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9시에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받아서 가방에 넣고 이 선생님과 함께 돌아다녔어요.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추운 날도 있었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봉사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83살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준호 씨, 오늘도 왔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8개월 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던 이름. 박준호. 그 이름이 다시 불려지는 순간 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봉사 동료들도 생겼습니다. 이순자 선생님 말고도 여러분이 계셨어요. 퇴직한 교사 출신 김 선생님, 주부박 선생님, 자영업 접고 봉사 시작하신 최 선생님.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봉사가 끝나면 복지관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씩 마셨어요. 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요. 이 대화가 회사에서 하던 대화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회사에서는 실적, 성과, 마감 보고 이런 단어들이 대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봉사 동료들과의 대화는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누구의 건강, 누구의 안부, 누구의 마음.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봉사 시작한 지 2달째 이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박 선생님 처음 왔을 때랑 얼굴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어떡해요? 처음엔 표정이 없으셨거든요. 눈에 힘이 없고 입도 꾹 다물고 계시고. 근데 요즘은 웃으시잖아요. 제가 웃고 있었나요?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 그랬어요. 요즘 거울을 보면 8개월 전과 다른 사람이 서 있었거든요. 석 달째가 되니까 아내가 달라진 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 그리고 밥도 잘 먹고 무엇보다 짜증을 안 내. 맞았어요.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눈이 떠지면 오늘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지?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할 일이 있다는 것, 갈 곳이 있다는 것,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3가지가 아침을 여는 힘이 됐습니다. 봉사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셔요. 78살 김 할아버지라고 퇴직 군인 출신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처음에는 말을 거의 안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말문이 트이셨어요. 2달째에는 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석 달째에는 제가 가면 현관문을 미리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느 날 김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네가 올 때가 기다려져. 자네 오는 날은 하루가 짧아.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짧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회사에서는 내가 빠지면 업무가 밀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였지.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나를 궁금해하고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직함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주는 사람들. 이게 진짜 관계구나 싶었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고 넉 달째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도시락 배달하면서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니 슈퍼 사장님, 부동산 아저씨, 세탁소 아주머니, 분식집 사장님한테 인사를 하게 됐어요. 동네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도 큰 변화였어요. 5개월째가 되니까 봉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회사 관계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반면에 봉사 관계는 마음으로 맺어진 거였어요. 진짜 관계는 조건이 없어요. 봉사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아침에 핸드폰을 봤는데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이 선생님이었어요. 박 선생님, 오늘 봉사 끝나고 새로 생긴 국밥집 가볼까요? 저는 웃으면서 답장했습니다. 그 카톡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 전화기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구나. 이 2-3통의 전화가 회사 다닐 때 받던 20통보다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하루를 말씀드릴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아내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봉사 가는 날은 9시에 복지관으로 갑니다. 오후에는 주민센터 서예 교실에 갑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합니다. 이 일상 중에 돈이 많이 드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루가 꽉 차 있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저 자신입니다. 2년 전에 저는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박준호입니다. 아내의 남편이고 아들의 아버지이고 손주의 할아버지이고 봉사 동료들의 친구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는 사람. 이게 나입니다. 직함이 없어도 명함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퇴직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집에서 나가세요. 어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세요. 특히 봉사활동을 추천드립니다. 누군가를 도우면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고맙다가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듣고 나시면 아마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남자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38년 결혼 생활 동안 라면 한 봉지도 끓여본 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밥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세탁기 버튼이 뭐가 뭔지도 몰랐고요. 청소기를 잡아본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장을 본 적? 없습니다. 설거지? 당연히 안 했죠. 38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왜냐고요? 아내가 다 해줬으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옷장을 열면 깨끗한 옷이 걸려 있었고 집은 항상 깨끗했고 냉장고에는 항상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거니까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갔고 검사를 받았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과로와 만성빈혈입니다. 최소 2주는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2주, 14일. 저는 그 14일을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도 밥 차려주는 사람 없이, 아무도 빨래해주는 사람 없이, 아무도 집 치워주는 사람 없이 살아야 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이 캄캄했어요. 38년 동안 집에 오면 항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관불, 거실불, 부엌불, 아내가 미리 켜놓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손을 더듬어서 스위치를 켰습니다. 불이 들어왔는데 집이 텅 비어 보이더라고요. 가구도 다 있고 물건도 다 있는데 아내가 없으니까 집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어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아내 걱정에 밥 먹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냉장고, 가스레인지, 밥솥, 전자레인지, 그릇장 다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긴 한데 이걸로 뭘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찬통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김치, 장조림, 콩자반. 아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이 없으니까 반찬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밥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솥을 봤어요. 버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취사 예약 보온 재가열 잡곡 백미. 뭘 눌러야 하지? 취사를 누르면 되나? 그런데 쌀은 어디 있지? 뒤적뒤적 찾아보니 싱크대 아래 쌀통이 있었어요. 쌀을 퍼서 밥솥에 넣었습니다. 근데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지? 모르겠어서 대충 넣고 취사 버튼을 눌렀어요. 40분쯤 후에 밥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밥이 됐는데 물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죽같이 돼 있었습니다. 쌀도 제대로 안 씻었더니 뭔가 텁텁한 맛이 나고요. 그래도 먹었습니다. 죽 같은 밥에 아내가 만들어 놓은 김치를 올려서 먹었어요. 그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38년 동안 매일 이걸 했구나. 매일 아침 쌀을 씻고 물 맞추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38년이면 13,870일이에요. 13,870번에 아침, 13,870번에 점심, 13,870번에 저녁, 4만 번 넘게 밥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밥을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하기 싫었어요. 내일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는데 집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내가 TV를 틀어놓거나 부엌에서 뭔가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했거든요. 그 소리들이 전부 사라지니까 집이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요. 38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이불이 넓어서 오히려 춥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걱정되기도 했고 내일부터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고 뒤척뒤척 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오전 8시였어요. 아내가 있었으면 오전 6시 반에는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을 텐데 부엌에 가봤습니다. 어젯밤에 싱크대에 올려놓은 그릇이 그대로 있었어요. 물론이죠. 누가 치워주겠어요. 내가 해야지.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미끄러워서 밥 공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조심조심 닦아서 물 묻은 그릇을 건조대에 올렸습니다. 밥 공기 2개,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국그릇 하나. 이것뿐인데 5분이 넘게 걸렸어요. 아내는 온 가족 식사 후 설거지를 10분 만에 끝냈거든요. 저는 혼자 먹은 그릇 닦는데 5분이라니. 아침을 뭘 먹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밥을 또 지을 엄두가 안 나서 편의점에 가기로 했어요. 집에서 5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삼각김밥 2개와 우유 하나를 사왔습니다. 2,200원짜리 삼각김밥 2개에 1,500원짜리 우유. 합해서 5,900원. 이게 제 첫 번째 자취 아침이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뜯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은 밥, 국, 반찬 서너 가지에 과일까지. 따뜻하고 영양 균형도 맞고. 그런데 지금 내가 먹는 건 차가운 삼각김밥. 가격으로 따지면 아내의 아침 밥상이 훨씬 비싸겠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성의 문제였습니다. 삼각김밥에는 정성이 없잖아요. 기계가 만든 거니까. 아내의 밥상에는 38년의 정성이 들어가 있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아침을 먹고 나니까 빨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탁기 위에 빨래 바구니가 있었어요. 안을 보니까 이틀치 옷이 들어있었어요. 제 속옷, 양말, 와이셔츠. 이걸 빨아야 하는데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몰랐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태호야 나야. 세탁기 어떻게 돌리는 거야? 아들이 잠시 말이 없더니 아버지 진심이세요? 하더라고요. 진심이다. 빨리 알려줘. 아들이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뚜껑을 열고 빨래를 넣고 세제를 넣고 코스를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라고. 근데 아버지 흰옷이랑 색깔 옷은 따로 넣으셔야 돼요. 뭐? 왜? 색이 물들거든요. 아들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흰옷이고 어떤 게 색깔 옷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회색 양말은 흰 건가 색깔인가? 줄무늬 와이셔츠는 에이 귀찮다. 그냥 다 같이 넣자. 이렇게 해서 전부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40분 후에 세탁기가 멈추길래 뚜껑을 열었어요. 흰 속옷이 분홍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빨간 양말 하나가 범인이었어요. 빨간 물이 빠져서 흰 속옷 3장, 흰 양말 2켤레가 전부 분홍빛이 됐습니다. 아들이 분리하라고 했는데 한숨이 나왔어요. 빨래를 건조대에 널어야 하는데 건조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베란다에 나가보니까 접이식 건조대가 있었어요. 펼치는 방법을 한참 만에 알아냈습니다. 빨래를 하나씩 널었는데 아내가 널 때는 반듯하게 정리돼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렇게나 걸어놓으니까 금방 한쪽으로 쏠려서 건조대가 기울어졌어요. 간신히 균형을 맞추고 돌아섰는데 빨래 하나 하는데 거의 30분이 걸렸습니다. 청소는 더 난관이었어요. 청소기를 꺼냈는데 전원을 켜도 흡입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한참을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먼지통이 꽉 차 있었습니다. 먼지통을 빼려고 이리저리 돌려보는데
안 빠져요. 결국 인터넷에 청소기, 먼지통 빼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67살의 청소기 사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있는 나 자신이 한심했어요. 먼지통을 빼서 쓰레기통에 털었는데 먼지가 확 날려서 제 얼굴에 다 묻었습니다. 아내가 봤으면 배꼽 잡고 웃었을 거예요. 아니, 아내가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아내는 먼지통이 반만 차도 바로바로 비우니까요. 제가 38년 동안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을 아내는 매번 해왔던 겁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요. 화장실 거울이 얼마나 깨끗한지, 싱크대 위가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 신발장 안 신발이 얼마나 가지런한지, 이 모든 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매일매일 손으로 닦고 정리하고 정돈한 거였어요. 회사에서 저는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수백 명의 인부를 지휘하고 수십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관리했어요. 사람들이 소장님 대단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현장 소장이 세탁기 하나 못 돌리고 청소기 먼지통 하나 못 빼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짓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현장 소장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전부 맡아줬으니까 저는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새벽같이 나가도 밥이 차려져 있었고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었고 아이들 공부도 아내가 봐줬고 부모님 봉양도 아내가 했어요. 저는 돈만 벌어왔습니다. 그것만 하면 다 한 줄 알았어요. 입원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을 맞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나아 보였습니다. 전날보다 혈색이 좋아졌더라고요. 아내가 물었어요. 집에서 밥은 먹고 다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걱정 마. 잘 해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편의점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으로 때우고 있었으면서. 하지만 아내한테 나 밥도 못 해먹으라고 하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걱정을 더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내가 이어서 말했어요. 빨래는요? 세탁기 쓸 줄 알아요? 알지. 뭐 어려운 거라고. 또 거짓말. 분홍색으로 물든 속옷은 옷장 깊숙이 숨겨놨습니다. 청소는요? 하고 있어. 집 깨끗해. 먼지가 쌓이기 시작한 건 비밀이에요. 아내가 저를 보더니 살짝 웃었어요. 당신이 거짓말하는 건 38년 같이 살아서 다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고마워요.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저는 들킨 게 부끄러워서 머리를 극적였어요. 아이, 뭘.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내 옆에 앉아 있으니까 옆 침대 보호자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저보다 서너 살 위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이분도 아내가 입원해 계신 거였어요. 실례지만 혼자 집안일 하고 계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이 열흘 전에 입원했는데 처음 사흘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밥은 못해 먹지, 빨래는 엉망이지, 집은 쓰레기장이 되지.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이어서 하신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는 30년 넘게 이 사람한테 월급 갖다 바치면 다 한 줄 알았어요. 돈 벌어오는 게 내 역할이고 집안일은 아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돈 벌어오는 것보다 집안일이 10배는 힘들어요. 10배.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돈 버는 건 출근하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일을 하고 퇴근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집안일은 끝이 없거든요. 아침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보고 점심 차리고 또 설거지하고 저녁 차리고 또 설거지하고. 이게 매일 반복됩니다. 주말도 없고 퇴근도 없어요. 365일 무휴입니다. 그걸 아내가 38년 동안 해온 거예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또 삼각김밥을 사려고요. 근데 편의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아내가 퇴원할 때까지 매일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을 먹을 수는 없잖아. 나도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집에 와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취요리, 초보요리, 간단한 집밥을 검색했어요. 영상이 수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된장찌개 만들기라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에서 젊은 여자분이 설명하더라고요. 먼저 두부를 깍둑 썰기 해주세요. 깍둑 썰기? 그게 뭐야? 다시 검색. 깍둑 썰기란. 아, 네모나게 자르는 거구나. 두부를 꺼내서 칼로 네모나게 잘랐습니다. 근데 두부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칼을 대면 으깨지고 힘을 빼면 안 잘리고 겨우겨우 잘랐는데 크기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건 엄지손톱만 하고 어떤 건 주먹만 했습니다. 감자를 깎아야 했습니다. 감자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부엌 서랍을 전부 뒤졌어요. 세 번째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감자칼로 감자를 깎는데 감자보다 제 손가락이 더 위험했어요. 조심조심 깎았는데도 군데군데 껍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스슥스슥 1분 만에 끝내는데 저는 감자 2개 깎는데 10분이 걸렸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고 감자랑 두부를 넣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된장 1숟가락 반이라고 했는데 숟가락 크기가 다르잖아요. 어떤 숟가락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대충 넣었습니다. 불을 켜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15분쯤 후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끓고는 있었어요. 근데 색깔이 좀 이상했습니다. 된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 진하디 진한 갈색이었습니다. 맛을 봤더니 짰어요. 엄청 짰습니다. 물을 더 부어서 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싱거워졌어요. 된장을 또 넣고 물을 또 넣고 이러다 보니 냄비가 넘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완성된 된장찌개는 맛이 좀 이상했지만 먹을 수는 있었어요. 죽 같은 밥과 짜다가 싱거운 된장찌개. 그래도 편의점 삼각김밥보다는 나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있으니까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아내가 끓이는 된장찌개 맛이 떠올랐어요. 깔끔하고 구수하고 간이 딱 맞는 그 맛. 그 맛이 그리웠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연습했어요. 된장찌개 다음에는 계란 프라이에 도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가 뭐가 어렵냐고요? 어렵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뜨려 넣었는데 노른자가 터져버렸어요. 그래도 먹을 수는 있었으니까 괜찮아. 두 번째 시도 또 터짐. 세 번째 겨우 노른자가 살아남았습니다. 이걸로 감동받는 67살 남자라니. 볶음밥도 도전했어요. 남은 밥에 김치 넣고 볶으면 되는 거잖아요. 영상에서 본 대로 프라이팬에 참기름 두르고 김치 넣고 볶다가 밥 넣고 또 볶았습니다. 중불에서 볶으라고 했는데 불 조절을 못해서 강불로 하다가 밑이 타버렸어요. 탄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환기시키느라 창문을 다 열었더니 집이 추워졌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내가 퇴원하면 밥 한 끼는 제가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38년 동안 받기만 했으니 한 번이라도 제 손으로 만든 밥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저를 부엌에 서 있게 했습니다. 이번 닷새째 되던 날이었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여러분, 장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마트에 들어가니까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채소 코너에 가니까 배추무, 시금치, 콩나물, 양파, 감자, 당근, 대파, 이게 다 뭐에 쓰는 건지, 뭘 사야 하는지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마트인데 뭐 사가면 돼? 아내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대파 한 단, 양파 3개, 감자 4개,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우유 하나, 그리고 식용유 확인해봐요. 없으면 사고. 저는 핸드폰에 받아 적었어요.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으면서 마트를 돌아다녔습니다. 대파를 찾았는데 대파가 2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가늘고 하나는 굵었습니다. 뭘 사야 하지? 아내한테 또 전화. 대파가 2종류인데 뭘 사? 굵은 거 사요. 양파를 골랐는데 좋은 양파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또 전화. 양파 고를 때 뭘 봐야 해? 딱딱하고 무거운 거, 물렁한 거 사지 마요. 결국 대파 한 단 사는데 전화를 2번, 양파 사는데 1번, 계란 사는데 1번. 장보는 30분 동안 아내한테 전화를 5번 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장 보면서 전화한 횟수가 회사 다닐 때 1년 동안 나한테 전화한 횟수보다 많아요. 찔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회사 다닐 때는 아내한테 전화할 일이 없었어요. 저녁에 늦어. 오늘 회식이야. 이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장보는 30분 동안에는 5번이나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나는 양파 하나도 못 고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트에서 돌아와서 냉장고에 물건을 넣는데 이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뭘 어디에 넣어야 하지? 채소는 채소칸, 계란은 계란칸, 우유는 문 쪽. 아내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따라 넣었습니다. 냉장고에도 질서가 있었구나. 아무렇게나 넣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도 처음 안 사실이에요. 이번 일주일째 집이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청소를 안 해도 괜찮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먼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싱크대에 물때가 끼고 화장실 거울에 물자국이 생기고 거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돌아다니고 아내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안 보였거든요. 항상 깨끗했으니까. 아내가 매일 치우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화장실 청소에 도전했어요. 세제를 뿌리고 솔로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할 때처럼 안 되더라고요. 아내가 치운 화장실은 반짝반짝 빛났는데 제가 치운 화장실은 그냥 물만 묻은 것 같았어요. 뭐가 다른 거지? 나중에 알았는데 코너 부분이랑 타일 사이를 칫솔로 닦아야 한대요. 그런 디테일을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38년 경력이니까요. 이번 열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의욕이 생겼어요. 아내가 4일 후에 퇴원하거든요. 퇴원하면 깨끗한 집에서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만든 밥을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침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한방, 부엌, 화장실. 순서대로 돌면서 청소기를 밀고 걸레질을 하고 먼지를 닦았습니다. 4시간이 걸렸어요. 아내는 이걸 2시간 만에 끝내는데 저는 4시간.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뿌듯했습니다. 바닥이 반짝반짝, 화장실도 그럭저럭 깨끗해졌고 완벽하진 않지만 열흘 전에 저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었어요. 오후에는 요리 연습을 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나는 아내가 차려주는 밥은 매일 먹었지만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가끔 혼잣말처럼 계란말이 먹고 싶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직접 해먹을 때 유독 맛있게 드시던 게 시금치 나물이었어요. 저와 계란말이랑 시금치 나물을 만들어보자. 유튜브에서 계란말이 만드는 법을 찾았습니다. 계란 4개를 깨서 소금 약간 대파 송송 썰어놓고 잘 풀어서 프라이팬에 조금씩 부어가면서 돌돌 말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로 들으면 쉽죠? 직접 해보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계란물을 프라이팬에 부었는데 너무 많이 부어서 두꺼워졌어요. 말려고 하니까 아내가 덜 익어서 흘러내리고 2번째 시도. 이번에는 조금만 부었더니 너무 얇아서 찢어졌어요. 3번째, 그럭저럭 모양이 잡혔는데 가운데가 비어 있었습니다. 4번째, 겉은 타고 속은 날 것. 계란 12개를 써서 겨우 먹을 만한 계란말이 하나가 나왔어요. 모양은 울퉁불퉁했지만 잘라보니까 안에 층이 생겨 있었습니다. 오, 이건 좀 감동적이었어요. 시금치 나물도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를 삶아서 물기를 짜고 참기름이랑 간장, 다진 마늘을 넣고 무치면 된다고 했어요. 시금치를 삶는 건 쉬웠어요. 물 끓이고 넣으면 되니까. 그런데 물기를 짜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손에 힘을 꽉 주고 짰는데도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내는 이걸 한 손으로 척척하던데 양념을 넣고 무쳤습니다. 맛을 봤는데 좀 짰어요. 간장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처음 만든 것 치고는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음식 모양은 나왔으니까요. 이번 11번째 날 병원에 갈 때 반찬통에 계란말이와 시금치 나물을 담아서 가져갔어요. 아내가 반찬통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만들었어. 뭐라고요? 당신이 왜 못 믿겨? 솔직히 못 믿겨요. 아내가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계란말이와 좀 짙은 색의 시금치 나물. 예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불품 없었습니다. 아내가 만드는 계란말이는 노란색이 고르고 모양도 예쁜데 제가 만든 건 갈색 반점의 모양도 엉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계란말이를 한 입 먹더니 멈추더라고요. 씹지도 삼키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 맛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왜 울어? 그렇게 맛없어? 아내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니, 맛있어요. 38년 만에 처음 먹는 당신 요리잖아요. 맛없을 리가 있어요? 그 말에 저도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38년 만에 처음. 그래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를 위해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는 매일 저를 위해 요리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요. 아내가 계란말이를 다 먹고 시금치나물도 먹었어요. 짜긴 한데 맛있어요. 짠 건 알지만 맛있다고 해주는 그 마음. 그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이걸 왜 이제야 했을까? 38년 전에 했어야 하는 건데. 병실에서 아내 옆에 앉아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에 잘 안 하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여보, 나 그동안 집안일 하면서 힘들었지?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요? 힘들었어요. 특히 애들 어렸을 때. 밤새 울고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그러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당신은 회사 가면 올 때까지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나 혼자 다 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못 본 척했던 거예요.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직접 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정말 서운했던 건 집안일이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서운했어? 당신이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한 거요. 밥 차려놓으면 아무 말 없이 먹고 일어나고, 빨래 개켜놓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입고 가고, 집 깨끗하면 원래 그런 거라는 듯이 살고, 고맙다, 수고했다, 이 한마디가 없었어요. 38년 동안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38년 동안 아내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고맙다라는 그 쉬운 말 한마디를 왜 못했을까? 입이 무거운 한국 남자라서? 세대가 그래서? 다 핑계예요. 사실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아내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안해. 제가 말했습니다. 38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이네. 아내가 웃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처음이에요. 진짜? 진짜.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적 있어요?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정말 없었어요. 싸우고 나서도 먼저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어지기를 기다렸지 내가 잘못했어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글쎄요, 두고 봐야죠 하면서 웃었어요. 믿기 어려운 거겠죠. 38년 동안 변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변하겠다고 하니까.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직접 해봤으니까요. 밥 짓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빨래 하나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집 하나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지 알았으니까 이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원날이 왔습니다. 10월 23일이었어요. 저는 전날 밤부터 준비했습니다. 집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빨래를 전부하고 개켜서 정리하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밥이 됐어요. 2주 동안 연습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어요. 이번에는 간도 맞았습니다. 계란말이도 만들었고 시금치나물도 무쳤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아내를 데리러 병원에 갔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차에 탔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아내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2주 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다. 저는 운전하면서 살짝 긴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깨끗하네. 부엌 쪽을 봤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네. 식탁 위에 제가 만든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식탁 앞에 가서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맛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봐. 이상하면 말해. 아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후후 불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다. 진짜? 응, 맛있어. 계란말이도 한 점 먹었어요. 이것도 맛있어. 시금치 나물도요. 좀 짜긴 한데 맛있어.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아내와 마주보고 밥을 먹었어요. 제가 차린 밥상으로요. 38년 만에 처음. 이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뿌듯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행복한 이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내가 내가 할게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당신은 아직 몸이 안 좋잖아. 나한테 맡겨.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 이 부엌에서 아내가 38년 동안 이 햇살을 보면서 설거지를 했구나. 이 풍경을 나는 오늘 처음 보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밥을 짓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아내가 오늘은 내가 할게 하는 날도 있으니까요. 설거지는 제가 전담합니다. 아내가 요리하면 제가 설거지하고 제가 요리하면 제가 또 설거지합니다. 빨래도 같이 합니다. 세탁기 돌리는 건 제가 하고 개키는 건 아내가 하고 흰옷이랑 색깔옷은 이제 확실히 분리합니다. 장보기도 같이 갑니다. 예전에는 아내 혼자 장을 봤는데 지금은 같이 가요. 무거운 건 제가 들고 뭘 살지는 아내가 정합니다. 마트에서 나란히 카트를 밀면서 걸으면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보면 다정한 부부로 보이겠죠? 38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부부 사이에 대화도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밥 먹자 잘게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뭐 할까? 산책 갈까? 텃밭에 상추 심어볼까? 주말에 아들 내가 볼까? 대화가 생기니까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용했는데 지금은 웃음이 생겼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고맙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아내가 밥 차려주면 고마워. 빨래 개켜주면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었는데 38년 동안 왜 못했을까? 아내는 처음에 어색해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하면서요. 지금은 익숙해졌는지 별말을 하면서 웃습니다. 아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혼자서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한테 이것 좀 도와줄래? 하고 부탁합니다. 부탁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아내가 나한테 뭔가를 부탁한다는 건 나를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나한테 맡길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남성분들, 혹시 집에 가서 부엌을 한번 둘러보신 적 있으세요? 아내가 매일 서 있는 그 부엌을요. 싱크대 높이에 맞춰서 서서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고 기름이 튀어도 참고 설거지 물이 차가워도 참고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요. 아내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부드러운 손이 아닐 거예요. 거칠고 갈라지고 물집이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손이 매일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손입니다. 고마워.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저녁에 밥 먹고 한번 해보세요. 여보, 밥 고마워. 이 한마디면 됩니다. 아내가 깜짝 놀랄 거예요. 의심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래도 해보세요. 한 번 하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집안일을 도와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설거지 한 번, 빨래 한 번, 청소기 한 번. 뭐든 좋아요. 직접 해보면 알게 됩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저는 이 주간의 경험으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한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38년 만에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직접 해보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거예요. 밥 한 끼의 무게 빨래, 한 번의 수고 깨끗한 집의 가치, 이 모든 게 아내의 사랑이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내가 하는 집안일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이에요. 그 노동을 인정해주세요. 둘째,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38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저를 보세요. 후회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집안일을 나눠서 하세요. 다 떠맡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도와줘도
아내는 감동합니다. 설거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아내와 대화하세요. TV 끄고 핸드폰 내려놓고 마주보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어땠어?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아내가 아프기 전에 깨달으세요. 저처럼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깨닫지 마세요. 지금 건강할 때, 함께 있을 때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후 부부가 24시간 함께 지내면서 생기는 갈등과 그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마주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에 가시면 아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도 고마웠어. 그 한마디가 38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